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6월 마지막 주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기자 류재화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적재적소 답변에 하하하. 적재적소 답변에 하하하. 무슨 뜻인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이루어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역대 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돼 논란이 큽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떤 수사가 논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은 서울 서부지검으로, 김학의 출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 1부장은 창원지검으로, 그리고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전주지검 이밀수 형사 3부장은 서울 북부지검으로 이렇게 발령이 난 건데요. 하종대 기자, 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모든 수사팀 부장을 교체한 적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1994년부터 이제 검찰을 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94년 이후로는, 그 YS 정부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말을 타고 물을 건널 때는 중간에 말을 갈아타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도 주요 수사를 하고 있을 때는 중간에 인사로서 그 주요 수사를 하는 주임 검사라든지 아니면 위에는 부장, 차장 검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재판이 아니고서는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바꾸거든요. 근데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사를 할 때 만약에 중간에 부장이나 아니면 차장 아니면 거기 부부장 아니면 평검사 바뀌잖아요. 예. 그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시작한 수사가 아니면 누구나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아, 내 수사가 아니까. 왜? 그 수사가 성공하더라도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처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으로 드는 거거든요. 아, 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열의를 낼 수 없다. 그렇죠. 열의가 예.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우리 화면에 봤잖아요. 그 주요한 수사들, 월성 원전이라든지 김학의 출금 의혹, 뭐 청와대 기획사정,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에 대한 횡령 배임. 아마 이상직 의원에 대한 횡령 배임 왜 저게 주요 수사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예. 저게 그냥 일반적인 횡령 배임 의혹이 아니고 저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저게 청와대를 향해서 약간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런 와중에 부장검사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저 중에서 2개 정도는 월성 원전이나 김학의 출금 의혹 같은 건 거의 수사 끝났어요. 기소하겠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바뀌어도 크게 그 수사 내용이 많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나 지금 막 시작 단계에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청와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아예 수사가 처음부터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 거를 두고 지금 우리 그 법조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검수완박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권력 수사라는 권력 수사 완전 박탈이다. 즉 다시 말해서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완전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검찰의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 일부 의견인 거죠. 예. 네, 하 기자님의 부장검사에 대한 평가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검사 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학의 불법 출금 실행 혐의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리고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진욱 광주지검 차장은 울산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류 변호사님, 예. 일각에서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자리 보전하는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자리 보전하는 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규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립성이 없는 인사로 보이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법률 규정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소된
심지어 기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수사가 개시되면 일단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기소되면 웬만한 경우 아니면은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소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리 보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부장 검사로 승진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검사징계법에 보면 이제 검사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제 하면은 징계 사유가 돼요. 그래서 예. 이렇게 기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뭐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징계 사유라고 해서 이제 뭐 직무집행 정지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직무 배제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규원 검사나 또 얼마 전에 승진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그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 오히려 승진을 하는 그런 뭐 징계는커녕 승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검사 인사에서의 내로남불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 재량행위입니다. 그건 맞아요. 예. 하지만 그것이 무적의 절대 반지는 아닙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얼마든지 뭐 그 인사권이라는 칼날을 휘둘러도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행위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인사권이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그건 위법한 인사권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인사 규정에 있는 규정들을 보면은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사 전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과연 이번 인사가 그 규정에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예. 뭐라면은 이 만약에 지금 기소된 사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니까 예. 뭐 승진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법무부 얘기가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은 왜 한동훈 검사장은 바로 그냥 수사 중인데도 아직 기소도 못했잖아요. 심지어 수사팀에서는 이거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아예 검사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하정대 기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류지아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적의 절대 반지는 아니다. 이제 이런 개인들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검찰 인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핫랭킹 제목으로 삼았던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반부패 강력부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주로 배치하나요?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예, 적재적소라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편의적인 인사로 들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 뭐 이제 결과 나올 테니까 네, 한번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님. 지금 박 장관은 어제의 검찰 인사가 적재적소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주혜 의원이 계속 하하하하 이렇게 웃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국회의원 연봉 1억 5천만 원이에요. 예, 국회의원 9명 거느리고 평균 후원금도 1억 5천입니다. 예. 그 돈 받고 저렇게 비아냥거릴 직업입니까? 비아냥거렸다. 마음에 안 들면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셔야죠. 여기 두 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예. 게 안 좋다. 인사권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의 덕목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가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웃으면서 넘어가고 장관을 조롱하는 것이 그렇게 돈 많이 주면서 공문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 그 태도가 좀 불편했고요. 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2021년 1월 6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휘로 감사원의 감사가 1년여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이 월성 원전 그리고 지난해 12월 검찰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유의미한 많은 증거들이 이미 확보돼 있다. 예. 월성 이미- 원전 수사 관련된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수사 지휘의 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증거들이 사라집니까? 예.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1년 동안 감사원에서 열심히 했고 검찰들도 증거를 모았으면 그냥 수사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열의가 빠진다고 했는데 열의가 빠지면 그 검찰은 징계해야죠. 좌천시키거나. 그러니까 이 확보된 증거로 인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된 거대로 가면 되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냥 결과적으로 다 죄를 받을 사람은 다 죄를 받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이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662명의 대규모 인사 단행이기 때문에 예.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민으로서 마땅치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살펴보면은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승진을 시키겠다는 것은 대원칙이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기수가 전체적으로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 직제 방향이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모두 여성 대변인으로 파격 발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되게 여성 검사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인사도 있었다. 그리고 비직제로 신설된 금융증권 범죄 이 부분에서도 공인전문검사 박성훈 검사를 선임해서 전문성을 드높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검찰 인사 관련 소식은 한겨레 신문 사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요. 정권 수사, 검사 대거 교체, 국민 눈높이 맞나라는 지적과 함께 교체된 검사들은 모두 보직을 맡은 지 1년도 안 됐다. 정권을 겨눈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새 사건의 수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부와 대검은 후임 수사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네, 적재적소 인사인지 아니면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인지 결국 현 정부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딸 조민 씨가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민 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했고 결국 40분 만에 재판이 끝나고 퇴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재 변호사님, 네. 예전에 조국 전 장관도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조민 씨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조민 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그 증언 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고요.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 만약에 진실이 유죄 판결이 나는 쪽이 이제 진실이다라면 검사로서는 이제 조민 씨를 증언대 위에 불러서 조민 씨 진술의 뭐 모순성이라든가 일관되지 않는 부분 아니면 다른 객관적 물증과 어긋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제 유죄 증거로 삼으려고 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예. 진실이 무죄다라면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조민 씨를 증언대 위에 올림으로써 본인들 그 검사의 공소 사실이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셈이 돼서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증거가 하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증언 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서 엄연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니만큼 네. 이제 검사는 조민 씨 진술 외에도 다른 객관적인 물증과 다른 분들의 증언 혹은 진술들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예. 이게 예, 일반적으로는요. 기자.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저렇게 일괄적으로 거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가 저 사람 저거 얘기하다가 뭔가 꼬투리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고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더 굳히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거부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다. 그럼 심지어 만약에 자기가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관련해서 공범이거나 뭐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이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얘기하다가 보면 말꼬리를 잡혀서 그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자기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거는 그런 내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거기 대부분이 다 입시비리잖아요. 그게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도돼가지고 또 한번 나한테 비난이 오는 거를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보도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증언 거부가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성매매 관련 보도에 조민 씨의 이미지를 사용한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출석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평론가님, 민주당이 이제 대선으로 갈 길이 먼데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사태가 이렇게 언론에 부각이 되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얘기했었던 내용은 방금 저희가 또 방송에서 썼던 그 사진을 예. 일종의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일러스트라해서 일러스트레이트로 만들어서 이제 성범죄 관련된 기사에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딸 사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재판은 재판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것이지 앞으로 이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과정을 조 전 장관도 따를 겁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랭킹은 반부패 비서관의 수상한 부동산 얘기입니다. 공직자 부패를 감시하는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의 재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가를 사기 위해 54억 원에 달하는 빚을 졌습니다. 서민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고 청와대 고위 인사는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재산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가 있고요. 서울 마곡동 상가 두 곳을 갖고 있고요.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그리고 경기 광주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또 경기 광주의 임야 두 필지 등을 해서 부동산이 91억 원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 첫 번째 논란은 이겁니다. 서울 마곡동 상가 두 곳을 65억에 매입했는데 한 은행으로부터 5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영끌 B2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하종대 기자.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은 사실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집을 살 때는 뭐 대출을 거의 꽁꽁 묶어놓은 수준인데 물론 상가이긴 하지만 저렇게 50억이 넘는 빚을 져서 60억이 넘는 상가를 샀다. 저게 투자일까 아니면 투기일까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이제 전체 부동산이 지금 5개나 되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만. 그럼 아파트 빼면은 나머지 4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건 이제 마곡동의 상가 두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발산역에서 1분 거리라고 하니까 한 100m뿐이 안 되는 거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65억짜리를 살 때 얼마까지 대출이 되느냐? 대략 53억 대출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 예. 할 때.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할 때는 기회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알았다든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거기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이득을 얻겠다. 이게 투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서 어떤 정보가 저기가 무슨 정보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진다고 봤을 때 저는 저게 딱 투기다. 그냥 많은 돈을 은행에서 끌어다 놓은 거 이것만 가지고 투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예를 들면은 광주 송정동의 임야 2필지 이거는 4,9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여기가 곧 개발되는 그다음에 도시개발 계획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 정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투기성이 높은 자리예요.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분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반부패 비서관 어느 때 갔어요? 그것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LH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을 때 그 이틀 뒤에 갔어요. 예. 그 문제를 그것도 부동산 투기도 이것도 부패 하나다 해가지고 잡으러 간 건데 과연 영끌 우리가 뭐 30대들이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과도하게 대출로 해가지고 사는 거 아파트 사는 거 자체도 비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비록 상가긴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대출로 한 거 이거 과연 그냥 안정적인 그게 투자다 이렇게 일반 국민이 볼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역시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류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앞서 하 기자님이 언급하신 그 경기도 광주의 맹지 매입 문제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김기표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의 임야를 지난 2017년 6월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1년 뒤인 2018년 8월에 그 개발 계획을 인가를 했습니다. 당초 개발 계획은 2005년에 결정되긴 했지만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광주시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건데 변호사님 문제 삼는 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김 비서관이 딴 맹지와 개발 대상 지구가 그러니까 부지가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요. 만약 보도대로라면 또 김 비서관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맹지를 산 거라면 최근 논란이 된 LH 사태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죠. 그 LH 사건의 핵심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LH 임직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혹은 직무상 비밀을 미리 이용해서 자기가 그 땅에 미리 이렇게 사두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지가 상승 이익을 그대로 자기가 취득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2017년 6월에 광주 임야를 김기표 비서관이 매수를 했다가 그 이후에 2018년 8월경에 본격적으로 광주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LH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실제로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변호사 신분이었어요. 공직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LH 임직원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들은 분패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제3자가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 그런 부패 방지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 일반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2022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 법에는 정보를 준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서 이익을 취득한 당사자, 일반 국민도 처벌받게 돼 있는 그 처벌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는 처벌이 가능한데 부패방지법에 의해서는 설사 김기표 비서관이 그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뉴스에 주목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됐습니다. 그때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던 시기인데요. 김기표 비서관을 임명하기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밝힌 뒤에 9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김기표 비서관을 임명한 겁니다. 당시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우창석 평론가님, 지금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이틀 뒤에 김기표 비서관을 임명한 것,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이 김기표 비서관 손잡고 나와서 임명할 때 저 얘기했으면 큰일이겠지만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상 그렇죠. 이틀이라는 거지 그 임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다만 하중대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출이 저렇게 가능하다는 거 저도 확인하고 왔거든요. 예. 확인하고 왔는데 다만 제가 계속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 어쨌든 일반 국민은 저렇게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분과 신용대출 등급이라든지 예. 그동안 이제 빌리고 갚고 했던 경력들이 쌓여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일반 개인이나 변호사였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일단은 비서관으로 임명됐고 그때 3월에 LH 투기가 이제 터졌고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점이 조금 안타깝고 다만 이 비서관을 임명할 때도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LH 투기가 터지기 전에 인사검증이 끝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시 되돌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엄중하게 바라봤더라면 예. 저는 조금 반려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저것이 모두 적법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감정과는 너무 괴리가 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부동산 다주택자 진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했는데 한 명이 허위로 신고했어요. 예. 그래서 누락을 시켰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공진에서요? 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원칙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사실 원칙이긴 원칙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 이걸 놓친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사 취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것이다. 문제될 게 없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부동산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하 기자, 예. 과거에도 사실 청와대가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볼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뭐 위법이나 탈법일 경우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편법이거나 사실은 편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퇴를 종용을 해서 결국 사퇴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5억어치 상가 사면서 10억 대출 받고 1억은 이제 빌리고 해가지고 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야 이거 부동산 투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니까 결국은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예. 지금 김주원 지금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편법도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판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 원래 그게 한 22억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판다고 했는데 시세보다 2억에 더 비싼 가격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판다고 하고 실제는 팔 마음이 없었구나. 예. 그러니까 양심불량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결국은 사퇴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저분의 경우도 그래요. 이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자기 자신만 미리 14.1%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는 5% 이상 못 올리니까. 예. 저것도 이제 무슨 뭐 편법이나 불법, 위법이 아니라 양심불량인데 그렇죠. 저런 경우에도 이제 결국 사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반부패 비서관인데 뭐 다른 비서관이면 좀 뭐 우겨볼 대목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부패 비서관인데 그것도 부동산 관련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의혹만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논란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1급 청년비서관에 25살 대학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많은 청년들이 볼 때는 저거는 벼락 출세고 탁현민식으로 쇼하는 거다. 지금 청년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천과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것은 탁현민식의 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까지도 쇼로 끝났다라는 역풍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역시나 말뿐인 허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우리 시대 2030 청년들이 꿈꾸는 현실적인 성공과는 동떨어진 한 25세 민주당 출신 대학생의 1급 비서관 특진이 이를 반증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 1급 비서관에 25세 청년을 떡하니 임명해놓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한무치함에 안타깝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본인은 청원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평범한 청년으로서 그 뉴스를 보고 가장 주되게 느꼈던 감정은 박탈감, 회의감, 무력감, 허무함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네.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청년비서관으로 박성민 25살 이제 대학생인 박성민 씨를 발탁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저는 모두가 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알고 보니 금수저한테는 더 유리한 환경이 주어져 있고 흑수저나 가재, 붕어, 개구리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일반 청년들한테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불공정함에 분노를 해서 이제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다 뭐 다른 거 다 됐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형식적으로라도 다 똑같이 형식적 평등 공정을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형식적 평등 공정의 어떤 조건들이 성취되냐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떠한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는 미리 공개해서 그 기준과 최소한의 자격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사후에라도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발탁 그 사례를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노량진 고시촌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구급 공무원 되기도 어려운데 돼서도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해야 1급 공무원을 갈까 말까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떡하니 1급 공무원이 돼버렸으니 그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현재 청년들의 분노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리가 청년비서관이거든요. 청년비서관에 청년을 안 하면 누구랍니까? 청년비서관이라는 자리에도 청년이 아닌 나이 드신 어른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청년비서관직에 청년을 기용을 해서 청년의 맹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 소통의 창구로 삼겠다, 이런 일종의 당사자주의인데 그걸 왜 불공정하다고 하는지 저는 아무리 저를 되돌아봐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평론가님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저 감정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두 가지 당면 다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취업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좀 메시지 좀 냈으면 좋겠고, 하나는 청년 비서관에 청년 발탁한 게 맞아요. 이 박성민 비서관 전에 김광진 비서관이었어요. 예. 김광진 비서관이 나이가 40이니까 저게 무슨 청년이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발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그 나이 또래가 25세라는 것에 계속해서 방점이 찝히는데 우리가 해외 사례 스웨덴의 뭐 올로프 팔메 총리라든지 마크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30대 장관회 때 얘기하거든요. 그 30대 장관에 썼던 이유가 흔히 말하는 15세부터 정당법이 개정이 돼서 15세부터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0세라 하더라도 15살부터 활동했으면 정치 구력이 15년이 되는 거예요. 예. 박성민 비서관도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낙하산처럼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용인이라는 해당 지역에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활동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는 국대다라는 토론 배틀을 통해서 당선이 돼서 합격이 돼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청년 대변인으로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낙연 대표 체제 들어서 지명직 여성 최고가 됐죠. 지명직은 원래 공채가 아니에요. 지명하는 거예요. 예. 그 경력이 꾸준히 쌓였고 방송으로 활동하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청년들이 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큼 지금 취업시장이 어렵다 정도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박성민 청년 비서관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하종대 선임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야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주제 세 번째 랭킹은 민주당 경선 내전의 승자는 연기하는 것과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100%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각자가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일이 9월 초 현행대로 치르기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로 송영길 대표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 상황에선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잘한 결정인가요? 일단 뭐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당의 대세가 일단 원칙대로 하는 게 대세로 굳어진 거죠. 예. 뭐 이재명 지사의 큰 정치적 승리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헌을 보면요. 일단 180일 전에 한다라고 돼 있고 단 특별한 경우에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원칙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상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쪽에서는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다. 예전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한 번도 당헌을 바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이 정치라는 게 원칙보다는 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 동의 세력들, 즉 원칙대로 한 동의 세력을 많이 확보했다. 결정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세력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즉 새 싸움에서 결국 이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경선 연기를 요구해온 주자들이 이 결정을 수용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부 발표 직후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도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이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러면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평론가님, 그럼 경선 연기 논란에서는 일단 극단적인 세대결은 민주당이 좀 피했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우직하게 걸으면서 저는 포인트를 많이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의원 요구를 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요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명이 집단 반발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의원총회 하자. 예. 의원총회를 또 열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또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이에 또 언론사에서 민주당의 경선 연기가 적절한가? 적절한 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기에 대해서 경선 연기 반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예. 국민 여론도 있었고 당원 민심도 약간의 예상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당원들도 경선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있었고 최종적으로 또 상임 고문이라고 하죠. 전 국회의장 출신의 뭐 임채정 고문이라든지 김원기 고문이라든지 많은 원로들까지 만나면서 경선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몇몇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한들 지금의 국민적인 대세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대결이나 이런 부분은 잡음은 적어도 없지 않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무대가 올라서 후보들 간에 이제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지 그 전까지 경선 연기 일정의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앞으로 세대결, 극단적인 대결은 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경선 연기 논란 일단 마무리됐지만 지도부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 결과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원대로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 가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거의 만장일치라는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뒤에 조심하세요. 그런 일부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용어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라는 게 의견이 다 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현종 의원님. 네. 만장일치는 의견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국어사전을 잘 못 보셨나 모르겠네요. 만장일치라는 건 모두가 다 의견이 같다는 게 만장일치인데 지금 고용진 의원이 쓰는 만장일치의 개념은 뭐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전해숙 지금 최고위원이라든지 원래 강병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김영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이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 이쪽 분에 이제 아마 그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반대 의견을 냈을 텐데 전반적인 대세에 거역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병원 최고가 뭐 하는 김에 그러면 만장일치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전해숙 의원은 지금 나가버리고 네. 저렇게 반발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낙연 정세균계가 결국 이제 세가 부족했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 세의 어떤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이나 어떤 수단이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몰려서 결정한 것인데 뭐 이거 처음부터 싸움 자체가 이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180일이라는 규정을 한 게 그때 당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였습니다. 이게 달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그때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니까 이걸 바꾸자? 이건 좀 명분에서 굉장히 좀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모든 선거 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렀거든요. 다 언택트로 치렀고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민주당 경선만 코로나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르게 치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나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이걸 연기하고 싶었으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그냥 본인이 떳떳하게 나서서 아니 이거 연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본인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많은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결국 정치적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논란 끝에 민주당의 대선 일정 시간표도 정리됐습니다. 일단 다음 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요. 다음 달 11일에는 6명만 남기는 컷오프를 거쳐서 9월 5일까지는 본경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서 9월 10일 전에는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인데요. 평론가님 앞서서 극단적인 세대결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상당한 신경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지역 순회 경선 횟수, 토론 횟수와 방법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지금의 만약에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선론이 크게 흔들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론을 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법여권 주자 1위인데 갑자기 3등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 토론을 할 때 사실은 되게 조곤조곤하고 그렇게 해서 총리 시절에 인기가 많았던 것이죠. 공격적인 토론 방식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 정도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 토론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는 현재는 1등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토론회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토론회 횟수는 저는 그렇게 룰 세팅에서 큰 중요한 역할은 아닐 것 같고요. 당원과 그 일반 국민 50대 50을 그동안 계속해서 보수해 왔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명분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 세팅 가지고 또 사실은 어떤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할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이낙연 총리와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떻게 다시 붐업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는 모두 9명입니다. 이 중 본경선에 나갈 6명이 2주 뒤에 가려지는데요.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여권 주자 중에서 세 번째로 뛰어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지금 만나보시죠. 6월 21일부터 22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32.3%, 이재명 지사 22.8%, 이낙연 전 대표 8.4%, 홍준표 의원 4.1%, 추미애 전 장관 3.9%, 최재형 원장 3.6%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추미애 전 장관 여권 주자로는 세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지지율을 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마 선언하니까 일각에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하시고요. 저는 개의치 않는데요. 또 뭐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유지아 변호사님,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지지율이 오르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표현을 쓰기에 딱 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최근에 약간 빠진 건 사실입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뭐냐면, 최근에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를 하고, 그 메시지에 혼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엑스파일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는 분석이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빠진 지지율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아닌,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로 들어갔다라는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추미애 장관 다음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3.6%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으로 지지율이 이제 그 지지세가 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2020년 한 해 내내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갈등, 이른바 추윤 갈등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지금 뭐 대선 인주자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금 자기 위치에 만들어준 가장 큰 공신을 꼽으라면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일부 야권에서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추나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에 나오면 땡큐다. 라는 의미인데요. 일부 야권의 의견인 거죠. 일부 야권의 의견입니다. 예. 이제 그런 의견도 있으니만큼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제 스타트를 끊으셨으니까 앞으로
그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고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권 내에서도 추 전 장관 출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꼼 잡는 매다. 윤석열 총장이 추경 갈등 한참 그때 좀 뜰 때 뭐 반사체니 발광체니 그랬잖아요. 네. 조금 더 빛을 윤석열 총장한테 좀 더 쏘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추경 갈등에서 정권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거의 완패하다시피 해서 사실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뭘 조금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나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 생각해요. 대통령이 출마하는 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 잡으려다 좀 키워주는 거 어쨌든 출마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라죠. 네, 평론가님 여권의 우려도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서른 의원과 유인태 전 의원 뭐 각자 하고 싶은 말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런 얘기 저는 의견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출마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갈등을 빚었다고 해서 출마하지 못할 사유가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선택을 받으면 시대 정신이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행동들이 다 맞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제 선출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서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당신과 민심을 받아들이는 이제 시간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주자들도 일제히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서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랭킹입니다. 사흘 뒤 드러날 윤석열의 내공. 다음 주 야권의 대선 시계도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먼저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할 것으로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홍준표 의원도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야말로 다음 주가 대선의 골든위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흘 뒤인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는데 국민들의 각종 궁금증을 얼마나 풀어줄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난 9일 첫 공개 행보 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 윤 전 총장 29일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 여부라든지 아니면 최근 논란이 된 엑스파일이라든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아니면 또 각종 행보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텐데 다 답변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떤 식의 답변을 해야겠죠. 아마 첫 번째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 앞에 그동안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둔 이후에 단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사는 밝힌 적이 있지만 왜 정치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아직 본인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관계상 이 답변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아마 이제는 대권 출마를 선언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엑스파일 문제라든지 이동훈 전 대변인 사퇴라든지 저는 1차 위기는 왔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들이 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박범계 장관의 인사라든지 또 이런 추미애 장관의 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계기는 앞으로 이제 이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많이 살펴볼 겁니다. 과연 이제는 단순히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권 후보 윤석열로서의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전, 이런 거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검증할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자신이 가진 생각들을 펼쳐내고 그것을 이제 검증받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기자들의 질문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과정이 보면 결국 이제 이번 다음 주가 보면 많은 대권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정말 아주 골든 타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기자들이 반드시 물어볼 질문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당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마 명시적으로 입당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제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끝나고 나면 뭐 광주를 찾는다든지 왜냐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바로 나와서 야당이 입당한다 하는 게 본인 아마 논리적으로 잘 연결을 못 시킬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이 불러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은 갈 길을 가겠다는 이제 논리적인 아마 본인의 완결성을 기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윤 전 총장이 왜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 국민이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른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국민의힘 가는 것인데 물론 마음속으로는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형식적으로 아마 이런 의견을 듣는 모습들을 갖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초선 윤주경 의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는데요. 윤주경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윤봉길 의사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네,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의 대선 선언 장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윤 전 총장이 대선 선언 장소를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윤 전 총장이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같은 독립운동가들이시죠. 거기서 이제 했던 말이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놓고자 하는 그리고 그게 이 나라의 근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윤 전 총장의 생각을 엿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 애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출마 장소로 택한 것이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뭐 적절하다고 말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뭐 어렵다고 보고 예. 중요한 건 사실 본인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국민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걸 지금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어 하는 건 출마 선언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국민들과 어떠한 소통을 해서 본인의 비전을 보이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아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 누적이 돼서 방금 이현정 논설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민들이 이제 윤 전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탈당한 뒤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홍준표 의원. 홍 의원도 29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홍 의원은 복당하자마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누굴 향한 견제구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마다들을 쫓아냈다. 이유도 없이.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국민들은 신상품을 주로 찾죠. 배송이 되면 집에서 다 훑어보고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이건 흠이서 안 되겠다. 그럼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다들이 그러시니까 집안 어른들 걱정이 많죠. 뭐 인간적인 매력을 일 수도 있는데 조금 과도하니까 주로 이제 총기 난사식 그냥 공격을 하니까. 복당과 동시에 윤 전 총장을 반품, 상품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현중 의원님, 네. 지도부도 홍 전 대표의 거친 언사에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 전 대표가 맏아들론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집안의 맏아들이 동생들을 잘 품으면 그 집이 흥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는 동생인데 예. 벌써부터 그 동생이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 집안이 잘 될까요? 과연 맏아들로서 어떤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이 홈쇼핑에서 제품이 오면 신상품이잖아요. 신상품이 물론 반품될 수도 있지만 좋으면 옆 사람한테 권장합니다. 이 상품 사보시라고.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신상품은 아니시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홍 전 대표가 지금 새롭게 당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저는 대권 후보로서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예전의 홍준표, 즉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와 지금의 이 새로 들어온 홍준표, 국민들은 어떤 차별성을 느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사람을 품어내고 그리고 대권 후보로서 좀 더 여유를 가진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새롭게 지금 장이 달라졌죠. 야권에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1등 하는 후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다들렌 입장에서 뭔가 이 집안이 흥해서 다음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상대방을 견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당내에서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홍준표 의원, 조금 전에 저희가 본 화면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부터 20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말이겠죠. 나오는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나라 통치에서 검찰 수사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재 변호사님. 결국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 중에 일단 국정에 대한 정치를 이제 본인이 오래 하면서 국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확실히 윤석열 전 총장보다 높다. 이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본인은 의혹면에서 도덕성 면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 우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일견 타당한 말씀이죠.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국정 운영 경험도 가지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민들의 평가를 다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국민들이 이미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안 좋은 평가 이미 있습니다. 종결되고. 양면이 다 있다. 양면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을 보면, 여론의 흐름을 보면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의정 경험이 없는 그런 정치권 밖에 있는 인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홍준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장점이 과연 장점으로만 작용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자 아마추어적 공격이다. 이렇게 비판한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권 여사님께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쨌든 대한 폄훼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선거에 임박하면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로서 제지하겠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자신이 맡겠다고 밝힌 건데요. 아마도 이 장면을 떠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640만 불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거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네,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제 중도 외연 확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앞서 보신 홍준표 전 대표의 이 거친 언사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저런 언사가 다시 나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저게 의도적으로 노무현의 사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헐뜯기 위한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보단 저게 더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 당시는 탄핵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의 약점을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걸 계속 헐뜯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선거 막판에는 하나의 작은 것에도 큰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런 부분을 제지하겠다라고 이제 대표로서 얘기한 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앞으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양쪽에서 다 긍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겼었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예. 보수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은 저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똑같이 칭찬을 하면서 각자의 중도 표심에 이제 소구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수 정당에서 누군가가 노무현 대통령을 또 폄훼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중도에서 이탈표가 바로 생겨버립니다. 이 정당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나서서 제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같은 정당 의원들과 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우리 이번 선거에서는 절대 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지 않겠다. 이 얘기를 선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적으로 제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또 봉하마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노건호 씨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일갈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을 했을 때도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기가 쉬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국민들이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 춘향식으로 헐뜯는 것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네.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 원장은 이미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 사직한 뒤에 7월 중순경에 대권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최 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여야를 막론하고 이현주 의원님, 네. 최 원장이 다음 주 사직을 하게 되면 사직의 변을 내놓을 텐데 거기에 대선과 관련된 정치행보 관련된 얘기도 포함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사직과 바로 대선 행보는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서 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내내 사실은 추미애 장관 갈등 속에서 본인의 공정이라는 명분, 또 법치, 헌법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면서 그 자연스러운 이제 사퇴가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거 하면서 결국 그 명분을 집권 여당 쪽에서 만들어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예.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게 왜 출마를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본인이 뭐 이 월성원전 이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빚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대권 출마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이 타임라인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예. 또 본인은 굉장히 훌륭한 삶의 궤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학교 시절, 학창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본인 집안 이야기라든지 많은 그게 스토리텔링이 있지만 문제는 그것만 갖고 대권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권이라는 게 단지 현 정부에 반대한다고 해서만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떠한 비전을 국민들 앞에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네. 그렇다면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오죽했으면 출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본인이 왜 출마를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돼야 된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러 가지 개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는 좀 빨리 입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보다. 왜냐 지지도라든지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당의 어떤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본인이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걸고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가 앞으로 여권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지금 여당도 공격을 하고 있고 예. 왜 나오느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국민들 앞에 설득력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의 견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장 한 명 때문에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의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 청와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출마 같은 정치적 행위를 위해 임기 채우지 않는 것은 조직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네. 비판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러한 비판은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거예요. 대신에 출마 명분을 명확하게 세워야겠죠. 일단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는 이제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인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제한하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출마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 한 4년간 국정 운영 전반을 훑어보지 않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과 관련해서 단순히 감사 방해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향의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어떤 시스템 내지 법치의 붕괴를 아마 느끼고 굉장히 절박함을 느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마 결심한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해보고 오히려 감사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 국가 운영의 민낯을 볼 수 있었을까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감사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점들을 종합하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뭐 정치는 소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비판은 본인이 감수해야 될 거예요.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